안녕하세요. 성인간호학 한은경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 이 간호사 국가고시를 대비해서 핵심 요약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주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갖고 계시죠? 저희 핵심 요약 교재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7일 만에 끝나는 간호사 국가고시의 핵심 요약집이라고 해서 분홍색 띠지 들어간 거 있죠? 그거 12페이지부터 보도록 합니다. 일단 저희 국가고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목차 한번 보고 가시면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는 1부터 4로 나뉘어서 안전과 안위, 영양, 대사, 배설, 활동, 휴식, 인지, 조절, 감각 이렇게 4파트로 구성이 되고요. 작게 나누어서 보면 1번에 안전과 안위 간호에서 1번 면역 신체 손상 안위 변화로 나뉘어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이 1파트인 안전과 안위 간호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파트부터는 내용이 좀 상당해서 조금씩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챕터가 한 11개 정도로 쪼개지는데요. 각각에서 주요한 내용들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1번 안전과 안위 변화에서 보시면 면역과 신체 손상, 안위 변화해서 보통 8문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면역 신체 손상부터 볼게요.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요. 일단 바이러스 피부 감염부터 나와요. 바이러스 피부 감염이 어디에 있냐? 13페이지 이번에 바이러스 피부 감염이라고 해서 단순 포진과 대상 포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피부라고 한다면 일단 이런 바이러스 피부 감염이라고 했으니까 피부의 기능을 좀 아셔야 되는데 피부의 기능이 시험에 꼭 나온다는 아니지만 피부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은 보온을 유지한다, 체온을 조절한다, 감각, 지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비타민 D를 합성한다. 체액 조절을 하고 있다. 분비작용을 하고 있다. 한선과 피지선을 통한 분비작용을 하고 있다. 알 수 있고요. 피부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긴다면 검사를 이것저것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진단검사라고 해서 우두램프 검사라는 게 있어요. 우두램프 검사라고 하는 건 진균과 세균의 형광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이고요. 도말검사다라고 하면 코도말법과 청크도말법이 있는데요. 코도말법이다라고 하면 진균 감염, 칸디다 감염을 확인을 위한 검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청크도말법이다라고 하면 수포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검사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아야 돼요. 알면 좋죠. 알면 좋죠. 그중에서도 뭘 좀 기억하시면 좋겠냐. 수포성 질환을 진단하는 진단 방법이 뭐냐. 청크도말법이다.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패치검사라는 게 있어요. 패치검사는 첩보검사라고도 하는데 알레르기 원의 확인을 위한 검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에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테면 피부암 같은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의 피부를 생검을 하는 거죠.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하는 걸 조직생검, 피부생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피부암이나 악생, 흑색종 등이 의심된다라고 한다면 생검을 통한 확진을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 피부 감염 볼게요. 바이러스 피부 감염이면 단순 포진과 대상 포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단순 포진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저는 대상 포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포진이라고 하면요. 잠재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있어. 그 잠재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뭐더냐? 수두 바이러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렸을 때 수두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가 잠자고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두의 재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걸리겠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이나 악성종양, 이를테면 백혈병, 림프종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이식이나 골수이식 등 면역결핍 환자에게 빈번히 발생하더라인데요. 이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특이적인 증상이 있더라. 특징적인 증상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신경절을 따라서 선형으로 배열된 수포가 형성이 되고 일측성으로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는 특징적인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아마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것들이 있냐? 수포 발생 전에 권태나 발열, 가려움, 통증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대상포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게 남을 수 있는데 약 10% 환자에게서 남더라입니다. 그럼 우린 치료를 어떻게 해줄 거냐? 신경통증을 감소시키고 경과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는 걸 처방할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 쓸 수 없죠. 항바이러스 제제 쓰셔야 돼요. 항바이러스 제제에 아시클로버라고 하는 약제 쓸 수가 있고요. 이 약제를 쓰는 목적은 뭐냐? 바이러스의 확산을 감소시키고 치유를 촉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는 소양감을 완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포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비온객 같은 거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선형으로 배열된 수포를 형성한다. 일측성으로 발생한다. 요 내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거 왜 쓰냐? 신경통증을 감소시킨다. 경과기간을 단축시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요즘은 약제 이름 꼭꼭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제에 대한 이름과 함께 약제를 쓰는 목적, 약제를 쓰고 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저는 화상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피부암이 나와요. 피부암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자외선에 의해서 주로 외층 표피에 발생하는 편평세포암이라는 게 있더라. 요거 하나 기억하고 가시고요. 또 흑색종이라고 있는데 흑색종은 피부암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넘어가서요. 화상 보시면 화상은 깊이에 따라서 1도 화상이냐, 2도 화상이냐, 3도 화상이냐, 4도 화상이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도 화상이다라고 하면 어디에 발생하는 화상이냐? 표피층에 발생하는 화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도 화상의 특징은 뭐냐? 수포가 없다입니다. 그러면 1도 화상이냐, 3도 화상이냐 요걸 기억하는 것보다 2도 화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게 있더라.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 일부인데요. 어떤 게 나타나냐? 수포가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도 화상의 특징은 뭐냐? 수포가 형성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통증이 생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수포가 터지지 않도록 간호를 신경 쓰셔야겠다. 이고 수포가 터졌다고 한다면 감염 예방에 철저히 주의하셔야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교육시켜야 되는 내용은 수포 터뜨리지 마세요. 긁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얼음 대지 마세요. 이런 것들 설명하셔야겠습니다. 3도 화상이다라고 하면요. 근육과 신경까지 손상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3도 화상에서는 감각 기능의 소실로 인해서 무통을 느낄 수가 있다 이고요. 이때 다량의 체액의 손실로 인해서 쇼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다입니다. 그리고 4도 화상이다. 어디까지냐? 골 조직의 파괴까지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4도 화상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피부 이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상에서 단계별 중재를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병원 이송 전에 응급처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기도 유지하시고 호흡 확인하시고 순환을 유지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 유지, 호흡 유지, 순환 유지하셔야겠다. 그리고 화상 부위의 옷은 찬물에 적시도록 하고요. 열을 식히고 통증을 완화하고 부종 감소, 조직 손상을 감소시키겠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화상 부위에 얼음 적용을 금지한다. 직접적으로 얼음 적용 되시면 안 됩니다. 얼음이 피부에 눌러붙기 때문에 피부가 다 들려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음 적용하지 마시고 보온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화상 부위에 연고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화상일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응급기는 어떻게 되냐? 기도 확보하고 기도와 호흡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 이송 전에도 기도가 중요하다. 응급기에도 기도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응급 상황이다라고 하면 기도를 확보하는 건 아주 필수적이고 아주 우선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특히나 화기를 흡인했다라고 한다면 기도 부종으로 인한 기관 절개술보다 기관 내삭관을 선호한다 이고요. 화기 흡임 시에는 어떠한 경우보다도 기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 순환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당 소변량을 확인해야 돼요. 시간당 소변량이 30cc 이하로 줄어들면 지금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양이 적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외부에서 수액을 공급해줘야겠네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액을 공급하고요. 시간당 소변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30cc 이하로 떨어진다면 수분 공급의 불충분을 의미하므로 더 많은 수액을 공급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혈량성 쇼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화상을 입은 후 1시간 이내에 체액 보충을 시작하는데 이때 락테이트링거나 생리식염수, 하트만 용액 등을 사용한다입니다. 만약에 이때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냐? 일단 수분 손실로 인해서 혈액이 농축되고요. 적혈구의 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저혈압이 발생하고요. 저혈압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수액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심한 쇼크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심한 쇼크다라고 하면 우리 몸의 체액량이 얼마나 소실되었냐? 4분의 1이 소실되었다, 25%가 소실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게 결국 보충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간다? 사망까지 간다예요. 그래서 1시간 이내에 화상을 입은 지 1시간 이내에 체액 보충을 시행하셔야 하고, 이때 필요하다면 수혈을 할 수 있는데 수혈을 할 때는 뭘 주셔야 되냐? 신선동결혈장이라고 하는 FFP라는 혈액을 주셔야겠다. 왜냐면 아까 적혈구의 순환장애가 발생한다, 혈액이 농축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혈액이 농축되고 있어서 혈장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혈구 농축액이나 전혈이나 이런 것들을 투여해버리면 이 혈장 의 보충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농축이 해결이 되지 않아 순환이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상 후 12시간에서 24시간 후에 FFP를 수혈하셔야겠다입니다. 급성기 뭐가 필요하냐? 급성기는 전충 화상이다라고 하면 피부 이식 필요하고요. 피부 이식의 시기는 언제? 화상 후 3일에서 21일 사이에 할 수가 있겠다입니다. 재활기에는 어떤 치료가 적용이 되냐? 경축을 예방하고 독립성을 증진하고 정서적 지지, 신체상 증진이 간호로 적용이 되겠다입니다. 이 수술 전 간호 가시기 전에요. 교재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에 그럼 화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일테면 심혈관계다라고 한다면 저혈량성 쇼크가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부정맥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장관계로 보시면 위장관계에서는 컬링 궤양 또는 스트레스 궤양이 생길 수가 있더라입니다. 그다음에 욕창 같은 것도 나와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욕창이라고 하는 건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서 생기겠더라. 그럼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우리는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 시행하셔야겠더라.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셔야겠더라. 마사지 진행할 수 있더라예요. 그런데 발적이나 욕창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마사지 금기되겠습니다. 수술 환자 간호 볼게요. 16페이지 수술 환자 간호는 크게 수술 전 간호와 수술 직후 간호, 수술 후기 간호 이렇게 3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수술 전 간호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환자에게 교육시키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냐? 환자에게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럼 그 합병증이라는 건 뭐냐? 호흡기계 합병증 또는 폐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무기폐와 폐렴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전신 순환 부족으로 인한 심부정맥 혈전증, 혈전성 정맥염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 조기 이상하세요라고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더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시기 전에 보시면 1번 수술 전 환자를 사정하겠다, 동의서를 받아야겠다, 마취와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약물을 중지하도록 해야겠다입니다. 그래서 일단 3번 먼저 보시면요.
마취와 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있는데 항응고제나 항혈소판 제제들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수술 5에서 7일 전에 중단하셔야겠다입니다. 항응고제다라고 하면 헤파린, 와파린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항혈소판 제제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의사에게 미리 말씀 주셔야 하고 약을 언제부터 복용을 하지 말아야 될지 오더를 받으셔야 하겠죠. 항고혈압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약제는 수술 중에 약물의 치료를 유지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끊거든요. 끊는데 이 항고혈압제나 스테로이드는 다 치료를 유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인슐린은 금식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약물의 요구량이 변화하기 때문에도 이것도 의사의 오더를 받아야겠다입니다. 혈당 강화제요.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얘기하는 건데 혈당 강화제 같은 경우에는 수술 24에서 48시간 이전에 중단합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혈당 강화제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유효 기간, 약물의 유지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유지 기간이 보통 24시간에서 48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 수술할 때는 금식을 하기 때문에 이 약물을 미리 끊어주어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수술과 관련된 간호 진단을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수술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들어요? 아프겠다. 무서워. 이런 느낌 들죠? 그래서 불안할 수 있어요. 불안할 수가 있겠고 전신 마취제 사용으로 인해서 기도 개방, 유지불능 위험에 있을 수가 있고요. 말초 조직 관료에 유지불능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더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수술과 관련된 이 간호 진단은 이렇게 유지불능 위험이라고 하는 진단명이 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 중재는 뭐냐? 불안하다라고 하면 수술 전 교육 진행하시고요. 괜찮을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안심은 아니지만 요러요러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요러요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 할 수 있고 환자분 마취해서 깨시면 어떻게 활동하셔야겠습니다. 어떻게 시행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시켜 줄 수 있죠. 정서적 지지해 주시고요. 통증 관리에 대한 교육 진행합니다. 기도개방 유지불능 위험이다라고 하면 객담이나 가래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심호흡과 기침운동 교육하시고 횡격막 호흡, 광합 폐활량계 사용 방법 등을 시범하고 교육해줍니다. 이를테면 강화 폐활량이다라고 하면 이게 수술하기 전에 환자의 호기량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얼마나 호기량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표시한 다음에 수술이 끝난 다음 원래 할 수 있었던 호기량만큼 호흡을 들이쉴 수 있도록 뱉어낼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하겠습니다. 말초 조직 관리 유지불능 위험을 위한 중재는 정맥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색전 스타킹 신긴다, 간헐적 공기압박기 다리 운동, 조기상 적절한 수분 섭취, 심호흡을 시켜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정맥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아주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거 항색전 스타킹, 탄력 스타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 꼭 적용시켜 주셔야겠다. 이거 환자에게는 다리 운동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적절한 수분 섭취하세요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적절한 수분 섭취는 뭐냐? 전신의 순환을 증진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리 운동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일어나지 못한다면 침상에서 족배굴곡, 적조굴곡, 다리를 까딱까딱, 무릎을 세웠다 접혔다 이런 운동을 하는 것들이 다리 운동에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우리가 수술할 때 투약하는 약물들이 있는데 이제 수술 전 투약이라고 하면 정확히 몇 시에 투약해요가 아니라 의사의 오더 따라서 수술실로 이동할 때 또는 수술실로 이동하기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이런 오더에 따라서 투약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약제들이 있더라? 일단 진정제 있을 수 있고요.
진정제라고 하면 바비추레이트계를 얘기하는데요. 이 진정제는 미다졸람이나 디아제팜, 페노바비탈 이런 약들을 얘기하게 돼요. 이런 약들에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불안을 완화시키고 기억상실의 효과, 진정을 유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약제죠. 미다졸람, 디아제팜, 페노바비탈 이런 약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항콜린제는 부교감신경 억제제인데 대표적인 약물이 뭐가 있더라?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트로핀이다라고 하면 얘는 어떤 효과가 있냐? 기관지 분비물을 감소시키고 반사섬액을 예방하고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더라 이고요. 진통제는 몰핀이나 데메롤 등을 쓸 수가 있는데 얘네들 다 마약성 진통제죠.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기 전에 뭐 확인한다? 호흡을 확인한다 이고요. 투약 전후 모두 확인합니다.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있는데요.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에는 어떤 약들이 대표적이냐? 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이런 약들이 대표적인데요. 요거 위궤양 치료제일 때 위험이 있을 때도 이런 약들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죠.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얘네들의 효과는 뭐냐?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고 위액의 산도를 증가시키고 위액의 양을 감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위액의 산도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 위액은 굉장히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죠. 근데 산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산성에서 알칼리 쪽으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위 점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위액의 산도를 높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항구토제요. 항구토제는 위 배출의 증가, 오심과 구토를 예방하고 감소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온단세트론이라고 하는 약물이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절 교육으로는 어떻게 하냐? 여기 기도 개방 유지 불능, 말초 조직 유지 불능 위험에 대한 간호 중재를 적용했듯이 수술 전 교육 내용에는 그러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가래 뱉으세요, 사지 운동하시고 조기 이상하세요, 통증 조절하세요, 통증 조절할 수 있도록 PCA 같은 거 적용할 수가 있고요. 강화 폐활량계를 이용해서 기도 개방에 힘쓰셔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수술 후기 간호 볼게요. 책에 보시면 수술 직후 간호 있어요. 수술 직후 간호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수술 후기 간호로 진행합니다. 수술 후기 간호는 병동 간호를 얘기하는 건데요. 호흡기계에서는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흡기계 합병증이 뭐야? 대표적으로 무기폐, 폐렴, 폐색전증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무기폐는 뭘까? 폐 안에 공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기가 없으니까 폐가 썩어 들어가겠죠. 무기폐, 폐렴, 기관지 분비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폐렴 얘기하는 거고요. 얘네들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고요. 침상에서 다리 운동하고요. 조기 의상하세요 라고 설명합니다. 순환기계 합병증에서는 뭐가 생길 수 있냐? 혈전성 정맥염이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부정맥, 고혈압, 저혈압, 쇼크, 출혈, 심근경색증 생길 수가 있는데 혈전성 정맥염의 3대 요인은 뭐냐? 일단 정맥의 혈관벽이 손상이 됩니다. 혈관벽이 손상이 되었고 정맥이 우려되었고 응고가 항진되면 응고가 항진되었다라고 하면 피딱지가 너무 잘 생긴다라는 거예요. 혈전이 생긴다 이고요. 우려된 정맥 안에 혈관벽의 손상으로 그 손상된 혈관벽에 혈전 딱지, 피딱지가 늘러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걸 혈전성 정맥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때 부동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아유 탔구나 생기기 좋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3대 요인에 대해서도 기억하시고 예방은 어떻게 하냐? 예방 요거 기억하셔야겠죠. 예방 어떻게 하냐? 수술이 다리 운동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혈전 예방 스타킹 적용하세요. 하지 거상 하지를 들어주세요. 수분 공급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저용량의 헤파린을 투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생을 했다. 얘는 여기까지는요. 발생하기 전에 예방 간호다라고 한다면 이미 발생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간호해? 일단 침상 안정해 주시고요. 발생 부위 마사지 금기, 발생 부위 마사지 금기 꼭 중요하죠. 온수포 적용할 수 있고요. 항응고제 투여하셔야겠다입니다.
혈전성 정맥염이 생기면 또 위험한 게 뭐냐면 혈전성 정맥염으로 인해서 피딱지, 늘러붙은 피딱지들이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어딘가 가서 큰 혈관을 막아버리죠. 폐동맥을 막아버리면 폐색전증이 발생하는데 폐색전증이 갑자기 발생하면 예리하게 찌르는 듯한 흉통이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호흡곤란과 불안, 빈맥, 발한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때 신속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 입니다. 위장관계합병증 보시면요. 오심과 구토, 복부 팽만, 복부 불편감, 마비성 장폐색 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위장관계 합병증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를테면 복부 팽만이나 마비성 장폐색 등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 중재가 뭐냐라고 한다면 장음과 장연동 운동의 재개 여부를 규칙적으로 사정하고 조기 상하시고 보행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에 상처 치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느냐? 이를테면 상처가 빠르게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 파열과 장기 도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 언제 발생하더라? 수술 후 6일에서 7일 사이에 발생하더라 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간호해 줄 수 있느냐?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데 이때 상처 부위를 지지하고 하세요. 기침할 때 상처 부위를 지지하고 하세요. 필요하다면 복대 적용해요. 상처 감염을 예방하고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셔야겠다 입니다. 만약에 상처가 파열됐다라고 한다면 멸균꺼지에 생리식염수를 적셔서 덮어주는 게 좋겠고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복근을 이완시키고 쇼크 징후를 확인해야겠다 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넘어갈게요. 18페이지에 응급환자 간호 봅니다. 응급환자 간호는 응급간호 순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응급환자를 마주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기도 유지해 주세요 입니다. 기도 유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도 유지이고요. 필요하다면 산소 공급하고요. 말초 정맥감엔 삽입, 수액 공급하고요. 심전도 모니터링, 쇼크 예방하고 지속적인 활력 징후를 관찰하고 정서적 지지를 해야겠다입니다. 조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응급간호 분류 볼까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코드에 있는데요. 요건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 1등급은 지금 당장 소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은 즉각적인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데 어떠한 질병들이 이 1등급에 해당이 되느냐? 심정지, 호흡정지 또는 심한 호흡곤란, 쇼크, 이것도 심한 쇼크가 되겠죠. 심한 쇼크, 무의식, 대손상이 1등급에 해당이 된다 이고요. 긴급 2등급은 15분 내 치료, 3등급 응급은요 30분 이내, 4등급 준응급은요 1시간 이내, 5등급 비응급은요 2시간 이내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등급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심정지, 호흡정지, 심한 호흡곤란, 심한 쇼크, 무의식, 대손상 요거 1등급에 해당하는 질환 꼭 기억하시고요. 심폐소생술 보실까요? 심폐소생술은 2020년도에 대한심폐소생술협회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때 심폐소생술은 병원 밖 소생술과 병원 내 소생술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병원 밖 소생술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심장정지의 인지와 구조 요청이 1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가슴 압박술을 시행한다 이고요. 자동심장 충격기 준비해 주세요 라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죠? 가지고 오시면 제세동기를 부착해서 필요하다면 재세동 하셔야 되겠고 전문 소생술, 소생후 치료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병원 내에서 소생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조기 인지와 병원 내에 소생팀이 모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소생팀을 호출하고 고품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재세동, 전문 소생술을 시행한다입니다. 우리가 전문 소생술이다라고 하면요. 약물의 투여와 전문기도 유지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세동을 제공할 때 우리가 재세동을 적용한다고
된다라고 했는데 제소동을 적용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전원을 킵니다. 일단 제세동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게 차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무조건 확인하시고 전원을 켜서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전원을 켜고요. 전극을 부착하는데 전극은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하게 됩니다. 두 개의 패드는 어떻게 부착하냐? 한 개의 패드는 오른쪽 빅장벽 아래, 그리고 한 개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해서 두 개의 전극이 모두 다 정확히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물질이나 젖어 있거나 이렇다면 피부를 다 깨끗이 닦은 뒤에 부착시키셔야겠다입니다. 전극을 부착하면 이 제세동이 리듬을 분석 중입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띄워주거나 음성으로 지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제세동을 시행할 때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환자에게서 떨어져야 되죠. 환자의 손을 잡고 있거나 이 전극을 누르고 있거나 이런 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모두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확인한 뒤에 한 사람도 그 누구도 환자와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제세동 버튼을 누르셔야겠다입니다. 제세동 버튼이 누르고 나서 제세동이 끝나면 그 직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다시 제세동 시행 직후에 다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된다입니다. 이 내용도 중요해요. 제세동을 시행했어. 기계가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제세동 버튼을 눌렀어요. 제세동이 끝났어. 그 즉시 뭐하냐? 우리 다시 심폐소생술 시행하셔야겠다입니다. 다음 응급상황 관리 볼게요. 응급상황 관리에 보시면 다발성 외상, 다발성 골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다발성 외상이다 라고 하면요. 이때 여러 부위에 발생할 수 이를테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큰 대손상으로 인해서 다발성 외상, 다발성 골절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초기 사정을 어떻게 한다? A, B, C, D, E 순서로 사정하시는데 기도 유지와 경추 고정, 호흡, 순환, 신경학적 이상 여부, 노출로 사정을 하시고요. 초기 사정을 하면서 호흡과 맥박이 없다면 즉시 소생술 시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두경부 손상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부 고정을 하시는데 경부 고정 장비나 부목을 이용해서 경부를 고정하시고 척추 손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통나무 굴리기 방법을 이용하고요. 개방 상처나 개방 골절에는 멸균 꺼즈나 청결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덮어줍니다. 출혈 시 지혈을 위해서 상처 바로 윗부분을 직접 압박해서 동맥 출혈을 감소시켜야 돼요. 이때 출혈이 너무 많다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다면 저혈량소 쇼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압박법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압박 드레싱이나 지혈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에 있는데요.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는 의식이 있냐 없냐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 의식이 있다면 환자에게 기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침하기와 등 두드리기 하임리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 의식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하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손가락을 넣어서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했다가 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손가락 입에 넣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제 후두경이나 겸자, 기관지경을 이용해서 제거하셔야겠다 이고요. 열과 관련된 응급사항 볼게요. 열과 관련된 응급사항에서는 열경련, 열사병, 열탈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들 다 고열과 관련된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열과 관련된 건 어떤 질환이 있더라? 동상이 있더라입니다. 동상도 1도 동상에서 4도 동상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동상의 2도 동상에서는 수포가 발생한다. 요거 화상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고열과 관련된 열경련 보시면요. 열경련은 고온의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로 인해서 장시간 노동이나 뭐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다량의 수분이 소실되는 거예요. 다량의 수분이 소실됐다라고 하는 건 땀을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량의 수분의 소실 플러스 뭐가 소실되냐? 땀. 우리 땀 찍어 먹어보면 어때요? 되게 짜죠? 염분의 소실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경련은 심한 발한으로 인해 나트륨의 과다 소실로 발생하고요. 이때 나트륨이 과다 소실되면 수액인의 경련 강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의 강직과 경련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다리에 쥐가 나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는 뭐냐? 소금물이나 염분 함유 음료를 제공해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주치료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열사병은 뭐예요? 이거 죽을 사자예요. 그냥 농담처럼 죽을 사자로 기억하시면 좋은데 열사병이다 라고 하면 아 열로 인해 죽을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열이 올라가면 시상하부에서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에서 너 열 오르고 있어. 열 떨어뜨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손상이 된 거예요. 손상이 돼서 중추성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발산되지 않고 그대로 체내에 쌓여 있습니다.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 열이 축적되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데 열을 재보면 40도가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왜 생기느냐? 고온다습한 환경이나 옥외에서 태양의 복사열을 머리에 직접 받는 경우에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 중재는 뭐냐? 젖은 시트로 덮어주고 선풍기로 열을 증발시켜야겠다입니다. 찬물 수건 적용할 수 있고요. 얼음 담요 적용할 수 있고요. 체온을 신속히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탈진요. 열탈진은 뭘 얘기하냐?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서 있었어. 장시간 노출되었어 라고 했더니 말초혈관이 쭉쭉 늘어나는 거죠. 말초혈관이 늘어나니까 체액이 어디에 정체가 돼? 늘어난 말초혈관에 정체가 되니까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이 귀환하는 정맥량이 줄어들더라. 귀환하는 정맥량이 줄어드니까 심박출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말초혈관의 조절 장애와 심박출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열탈진, 열피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때 어떻게 해주냐?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게 해주고요. 정맥으로 수액을 공급해야겠다. 왜? 심박출량이 부족해서 순환부전이 생기는 것이니까 외부에서 수액을 공급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중독이요. 중독 나오는데 중독은 흡입된 독이요. 흡입된 독이다라고 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산소의 결합 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환자가 저산소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환자들은 산소 운반 능력의 감소로 인해서 두통, 현기증, 청색증, 혼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는 뭐냐? 즉시 산소를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고압 산소 요법이나 인공적인 환기를 제공해야겠다 이고요. 접촉에 의한 독이다라고 하면 흐르는 다량의 물로 세척하자 이고요. 약물의 중독이다라고 한다면 부식제나 탄산수소가 아닌 다른 물질이다. 그러면 활성탄을 투여할 수가 있고 강산물질이나 강알칼리 물질을 섭취했다라고 한다면 절대 기억해야 되는 게 구토금지입니다. 구토금지. 강산물질이나 강알칼리성 물질은 어떻게 해준다고? 구토유발 절대금지이고요. 물을 마셔서 중화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쇼크 나오네요. 쇼크는 결국 뭐가 부족해요? 피가 부족해요. 피가 부족하니까 뭐가 더 부족해져요? 산소가 부족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크라고 하는 건 부적절한 순환으로 인한 산소 부족이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의 기능 장애나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쇼크의 종류를 좀 나눠서 보시면 저혈량성 쇼크, 시민성 쇼크, 혈관성 쇼크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혈관성 쇼크는 다시 폐혈성, 신경성, 아나필락틱으로 나눌 수가 있죠. 저혈량성이다라고 하면 뭐가 부족해? 혈량이 적은 거예요. 혈량이 낮아진 거죠. 그걸 저혈량성 쇼크라고 하고요. 저혈량성 쇼크는 보통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다량의 혈액의 손실, 체액의 손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출혈이나 구토, 설사 등으로 수분을 상실했다. 이뇨나 요붕증, 폐혈증, 화상 등으로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주로 뭐 때문에 생기느냐? 출혈, 구토, 설사와 같은 다량의 탈수
탈수, 그리고 화상에 의해서 생기더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저렇게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생기더라? 피가 부족하죠. 피가 부족하니까 돌아다니는 피가 부족해, 순환이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순환이 부족한 때 혈액이 공급해주는 게 산소와 영양분이죠. 그런데 피가 부족하니까 뭐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우리 심장에서는 어떻게? 야, 지금 순환하는 혈량이 너무 부족해서 산소가 부족하잖아. 심장 너 빨리 뛰어야겠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빈맥이 생기는데 빈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는 계속 부족하죠. 야, 너 숨을 쉬어서 숨 좀 빨리 쉬어서 외부에서 산소 좀 들여 마셔줄래? 알겠어. 오케이. 빈호흡 생기죠. 호흡이 가파지니까. 바람 생길 수 있고요. 소변의 양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 순환혈량이 적어지니까, 귀환하는 정맥량이 적어지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순환량이 부족해짐을 의미해 주는 게 뭐다? 요의 감소다, 핍뇨가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불안 혼돈, 차고 축축한 피부가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증상을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빈맥, 빈호흡, 핍뇨, 요의 감소가 일어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는 뭐냐?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체위를 취해주는 거고요. 변형된 트렌들렌버그다라고 하면 머리와 심장이 동일선상에 반듯한 곳에 눕히고 이렇게 반듯한 곳에 눕히고 다리만 들어주는 체위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어떻게 하냐? 반듯한 곳에 눕히고 다리만 들어주는 체위예요. 그래서 머리와 심장은 동일선상에 있고 다리만 들어주는 체위를 변형된 트렌들렌버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필요하다면 뭐 해줘요? 기도 유지하고 산소 공급해주고 체온을 유지해야겠다. 원인을 교정하고 체액 손실이 필요하다. 체액 보충, 손실된 체액의 보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액이나 수혈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량 출혈로 인한 거다라고 한다면 출혈 부위에 직접 압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성 쇼크요. 시민성 쇼크는 심장성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이를테면 심근경색증이나 부정맥, 판막 부전증으로 인해서요. 심박출량이 감소되는 걸 시민성 쇼크라고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증상은 뭐냐? 빈맥, 저혈압, 맥압의 저하요. 빈맥이나 저혈압은 저혈량성 쇼크와 유사하죠. 그런데 어떤 게 떨어진다? 맥압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호흡은 증가되고요. 불안하고 안절부절한 증상, 저혈량성 쇼크와 같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산소를 공급하시고요. 순환혈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액 공급을 하고 부정맥으로 인한 거다라고 한다면 부정맥을 치료해 주셔야겠다 이고요. 심낭 압전으로 인해서 심장에 심낭막에 물이 차서 혈액이 차서 심장을 눌러버리는 거죠. 이걸 심낭천자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 쓸 수가 있겠냐? 혈관 확장제, 강심제, 이뇨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혈전용해제, 항응고제 쓸 수가 있습니다. 혈관성 쇼크 보시면 혈관성 쇼크는 폐혈성 쇼크, 신경성 쇼크, 아나필락틱 쇼크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폐혈성 쇼크다라고 하면 혈관 내 미생물의 침입으로 인해서 발생하고요. 산재성 혈액 내 응고증 DRC가 동반될 경우도 있겠더라입니다. 이때 폐혈성 쇼크가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의식의 변화, 따뜻하고 건조한 피부, 얼굴이 붉어진다, 열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인에 따른 치료하고요. 산소 공급 및 산염기 균형이 필요하다입니다. 신경성 쇼크다라고 하면 척수 손상이나 신경 손상, 약물 투여 등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나타나는 게 섬액이에요. 다른 애들 다 뭐 나타났어? 빈맥 나타났었죠? 근데 척추 쇼크로 인했을 때, 신경성 쇼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섬액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피부의 변원 증상, 신경계 이상, 방광 및 대장 기능의 저하가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하는 건요. 뭐 때문에 생겨요? 이뮤노글로빈 E라고 하는 항체 매개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고, 저때 어떤 것들에 의해서 저 이뮤노글로빈 E가 항원으로 적용이 되느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요. 보통 페니실린이나 조영제, 백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항체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냐? 일단 혈압이 떨어지죠. 빈맥, 후두 부종, 쉰목소리. 그리고 기관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저산소 혈증이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식이 수준이 저하될 수가 있겠죠. 이때 해줘야 되는 치료가 뭐냐? 에피네프린을 투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쇼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쇼크에서 뭘 기억하면 좋겠느냐? 요거 쇼크에 대한 각각의 증상을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 다른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아. 왜 발생하는지를 알면 치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나필락틱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관지를 빠르게 열어주기 위해서 에피네프린 투여한다. 에피네프린 0.3에서 0.5cc 정도를 15분 간격으로 반복 투여할 수 있다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면역 가볼까요? 면역은 일단 알레르기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면역의 종류를 보시면 인공면역과 능동면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공면역이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넣어주는 면역을 인공면역이라고 하고 능동면역은 내가 대응해서 내 몸이 싸워서 이겨내서 만들어내는 것을 능동면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능동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에 걸렸거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면역 반응은 알레르기 반응이다 라고 했는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때 매개 물질이 뭐가 있냐? 히스타민, 루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 세로토닌, 키닌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그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평혈관을 수축시켜서 기관지 경련이나 후두 부종, 두드러기, 혈관의 부종, 홍반, 쇼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히스타민이다라고 해서 우리 왜 코감기, 기침감기 막 심하면 병원에 가서 항히스타민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저 알레르기 매개 물질인 히스타민을 잠재우기 위한 항히스타민제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과민 반응의 유형을 보시면요.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있는데요. 1유형이다라고 하면 1유형은 다른 말로 즉시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때 관여하는 항체가 누구냐? 임무노글로빈 E이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증상을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하고요. 과민 반응 중에 가장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2유형은요. 제2유형은 세포 용해성 또는 세포 독성이라고 하는데요. 세포가 용해됐다라고 하는 거 셀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셀이 깨진다, 우리 혈액이 깨진다, 용혈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혈되는 건 왜 생기냐? 수혈 때문에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약물로 인한 용혈성 빈혈일 때도 생길 수가 있겠다입니다. 이때 관여하는 항체는 임무노글로빈 G와 임무노글로빈 E가 있는데요. 제3유형, 제2유형 모두 다 임무노글로빈 M과 G가 관여하고 있다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1유형에 관여하는 항체는 임무노글로빈 E이더라. 요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4유형은 누가 관련을 하고 있냐? 제4유형은 관련이 없습니다. 항체와 관련 없이 생기는 과민 반응이 제4유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4유형은 지연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알레르기원에 노출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에 발생하는 걸 제4유형, 지연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관여하는 항체가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관여하는 항체가 없다. 제1형은 누구다? 임무노글로빈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1유형은 임무노글로빈 E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임무노글로빈 E 매개형 과민 반응에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있느냐? 이 탈감작요법을 할 수가 있더라입니다. 탈감작요법이다라고 하면 모든 환자한테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알레르기가 확인된 사람에게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알레르기 원을 희석해서 용액으로 조제 후에 피하로 주입하는데요.
적은 용량에서 점차 양을 늘려 둔감해지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용액으로 시작해버리면 환자가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회에 한 가지 종류 정확한 양의 알레르기원을 격주 또는 매주 규칙적으로 주사하게 되고 주사 시마다 주사 부위는 변경하게 됩니다. 이 치료는 적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간다고 했으니까 최대 농도가 될 때까지 보통 1, 2년, 길게는 5년까지 소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네. 보시고요. 두 번째 면역질환에서 전신성 홍반성 난창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전신성 홍반성 난창이다 라고 하면요. 자가면역질환인데 어떤 증상들이 있느냐. 관절염과 관절통증의 호소, 광과민성, 뺨의 나비 모양 발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신증상, 신장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혈뇨와 단백뇨, 소변량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신증상으로 혈뇨와 단백뇨, 소변량이 감소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간호중재는 어떻게 하냐? 이 관절염과 관절통증에 심한 호소가 있을 때 통증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관절범위 운동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근육의 강화를 위해서 등척성 운동해 주세요 해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연례법이나 냉요법 적용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요. 적절한 휴식과 활동, 감염 예방, 스트레스를 피하고 피부를 보호해 주셔야겠다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 환자 보시면요. 에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원인은 HIV의 감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HIV 감염일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냐? 성적 접촉이나 혈액 및 혈액제제, 주사바늘, 모체로부터의 전파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이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중재는 뭐냐? 감염의 예방과 영양상태의 증진, 의사소통 증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병원에 계신 분들은 주사바늘을 사용 후 캡을 다시 씌우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콘돔 사용하세요. 면도기나 칫솔은 따로 사용하세요. 라고 할 수가 있겠고 호중구수가 500개 이하 라고 한다면 엄격한 무균수를 적용하셔야겠고 혈액이나 체액 접촉 시 항시 장갑을 착용해야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장기이식 볼게요. 장기이식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조직 적합성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데 조직 적합성이다라고 하면 얘는 백혈구 항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조직 적합성은 뭘 보냐? 공여자와 수혜자의 ABO와 조직적합성 항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HLA 교차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일치하지 않으면 또는 일치하더라도 이식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장기를 이식할 수가 없고요. 일치해서 장기를 이식했어. 그런데도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식 거부 반응은 증여받은 장기가 수혜자의 HLL과 완전히 맞지 않는 경우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이식편대 숙주질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면역이 저하된 수혜자에게 면역이 있는 기증자의 골수세포를 주입했을 때 공여자 골수 속에 있던 T 림프구가 수혜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이식편대 숙주질환이라고 하고요. 급성으로 발생할 때는 이식 후 하루에서 1시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100일 사이에 발생하고요. 주로 3일에서 50일 사이에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은 어떻게 하냐? 수혜자의 면역 기능을 억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경과가 돼서 더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감염 환자까지 하고 끝내고 두 번째 파트 안이 변화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일단 감염 환자 간호 보시면요. 감염 경로에 따른 감염 관리 있는데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기 감염에 해당하는 질환들은 홍역, 결핵, 수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접촉 감염이다라고 하면 이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들이 똑같이 누워 있으면 그 환자들을 누가 만져요?
만져요? 의료진들이 만지죠? 근데 의료진의 손에 의해서 접촉이 일어나서 감염이 일어나요. 그런 기운들이 MRSA, VRE, 뭐 로타, 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접촉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1인실이나 코호트 격리를 사용할 수 있고 의료진들은 접촉 전에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요. 접촉 후에 손위생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장갑이나 가운은 어떻게 병실 나오기 전에 벗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공기 감염이다 라고 한다면 음압병실을 사용하고 음압병실은 항상 문을 닫아놓고 헤파 필터를 통해서 환기하고요. N95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전원 경로에 따른 예방 관리요. 이를테면 접촉 감염에 해당하는 질환 우리가 어떻게 간호를 적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혈액 감염에 해당하는 거 B형, C형, VDRL, HIV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냐? 혈액에 체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날카로운 기구 배임이나 주사침을 주의하자라고 하는 관리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겠더라. 요 내용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다른 것들도 물론 다 중요한데 그걸 다 외울 수 없다고 한다면 PPT에 제공드리고 있는 내용만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보지 않고 듣고 계시는 분들은요. 제가 드리는 말씀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듣거나 이 강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다 들린다, 다 보인다라고 한다면 공부가 충분히 되셨다라는 걸 드릴 수가 있고요. 제 말이 왜 나는 그 내용 처음 듣는 것 같지? 난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교재를 보면서 꼼꼼히 체크해 나가시고 필기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노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시고 다음 시간 안위 변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